정알론 이엔드 어아이의 청일전쟁과 정알론의 실현 1894-1891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개입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진압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1885년 텐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파병했다. 텐진조약은 청일 양국이 조선에 파병할 때 서로에게 미리 통보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문제는 농민군이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전란이 진정된 이후에도 일본군이 철군을 거부했다는 점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이유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청나라와의 충돌을 준비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정권을 수립했다. 2일 후인 7월 25일 일본 해군이 청나라 군함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처음부터 일본이 계획하고 유도한 전쟁이었다. 조선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넣고 청나라의 동아시아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분명했다. 이것은 1873년 정알론 논쟁에서 반정한파가 내치 먼저 강국이 된 뒤에 팽창이라는 원칙을 세운 지 20여 년 만에 그 원칙대로 강해진 일본이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기 청일전쟁의 경과와 결과 청일전쟁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육군은 조선과 만주에서, 해군은 황해와 보아이만에서 청나라 군대를 연이어 격파했다. 1895년 4월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하에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 타이완 외야오둥 반도 할양, 막대한 배상금 지불을 인정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첫째, 수천 년간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화 중체제가 무너졌다. 청나라의 쇠락은 명백해졌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부상했다. 둘째, 조선은 청의 종주권에서 벗어났지만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권으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셋째,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에 반열해 올라선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삼국간섭 3간으로 일본의 야국의 일시 제동이 걸렸다. 러시아의 독일, 프랑스가 연합하여 랴오둥 반도 반환을 압박한 것이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줬다. 이 굴욕은 일본 내의 와신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3. 을미사변과 조선의 저항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10월 8일 조선의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명후가 일본 낭인인들에게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삼가 주도한 이 범행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폭력성을 세계에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었다. 명성황후 시해는 칠러 세력을 제거하고 친일 정권을 완전히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조선 내반의 감정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악원파천 1896을 단행했고 친일 정권은 무너졌다. 을미사변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결코 매끄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선인들의 항일의식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강렬해졌다. 러일전쟁과 최종 귀결 한일병합까지 러일전쟁과 조선의 도곡화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깊어졌다. 러시아는 만주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려 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가 자국의 한반도 지배 야망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1902년 영일동맹일동을 체결하여 외교적 기반을 다진 일본은 1904년 2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일전쟁은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육군의 봉천 회전 승리와 해군의 스시마 해전 압승이 결정타였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중재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권익을 인정했다. 러일전쟁 이전에 이미 일본은 가스라 캐프트 미략계 1907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에 대한 묵인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조선의 을사늑약을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했다.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식민 지배를 시작한 것이었다.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다기 한일병합 정알론 40년의 정차격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국권 상실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정미 7조약으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 합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소멸하고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873년 정알론 논쟁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고 외쳤던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37년 만이었다. 사이고의 정알론은 1873년 일단 좌절되었지만 그 이데올로기와 목표는 네치우 선파요 쿠보 이와쿠라 이토리에 의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운유호 사건, 강화도 조약, 청일전쟁, 러일전제, 을사늑약 후의 모든 사건이 정알론의 논리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한일병합은 정알론의 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적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다. 35년간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으며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 3. 조선의 저항 의병운동과 민족운동 정알론 이래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인들의 저항도 지속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 직후부터 본격화된 의병운동은 을사늑약 이후 더욱 확대되어 1907에서 1909년에는 전국적 무장항쟁으로 발전했다. 일본군은 이를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진압했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한국인의 항일 의지가 단순한 무장 저항의 수준을 넘어 근대적 민족 의식과 결합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안중근은 재판에서 이토의 죄상 15개조를 낭독하며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의 순국은 이후 항일 민족운동의 정신적 원점이 되었다. 1919년 3일 운동은 정알론 이래 축적된 억압에 대한 대규모 비폭력 저항이었다. 독립반세를 외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3.1 운동의 에너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해방까지 25년간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정알론의 사상적 구조, 이데올로기, 분석 1. 화이관의 역전과 일본 중심주의 정알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배경 중 하나가 화이관의 변화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화 질서의 중심은 중국 청나라이었고 일본과 조선은 각자 이 체제 안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은 공식 외교에서는 청일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중심이라는 일본형 화이관을 발전시켰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 일본형 화이관은 서양식 문명에야만 입은 법과 결합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일본은 문명화된 선진국이고 조선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나라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키는 것은 문명의 사명이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었다. 이 문명화 사명론은 서양 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를 일본이 내면화하여 조선에 적용한 것이었다. 화이관의 역전은 조선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도 시대까지 일본은 조선을 문명의 선배로 어느 정도 존중했다. 조선 통신사가 에도를 방문할 때 막부는 성대한 예우를 갖추었고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경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양 문명을 수용하고 조선이 쇄국을 고집하면서 이 관계는 역전되었다. 문명화된 일본 vs 낙후된 조선이라는 인식이 정알론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했다니 주권국가 논리와 불평등, 조약체계 정알론은 또한 근대 국제법과 주권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나라의 조선 종주권을 부정하고 일본이 조선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활용하던 불평등 조약 체계를 그대로 학습하여 조선에 적용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의 치유법권, 최혜국대오, 개항장 지정은 1858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안세이 불평등 조약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역설적 구조는 근대 제국주의 체제 자체가 갖는 전파 학습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3. 정알론과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 역설적으로 정알론과 일본의 침략은 조선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을 촉진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조선인, 한국인이라는 근대적 집합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1898년 독립협회 운동, 1905년 이후의 애국 개몽 운동, 1919년 3.1 운동은 모두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과정에서 성장한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낳은 역설이다. 지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피지배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의식을 강화시켰다. 정알론이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가 이렇게 빠르고 강렬하게 형성되었을지 의문이다. 일본의 침략이 조선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근대적 물음을 강제했고 그 물음에 대한 집단적 답이 민족주의로 표출되었다. 정알론 관련 주요 연표 연도사건엠이 1868 메이지 유신, 도쿠가와 막부 분교, 왕정복고근대 일본 국가, 체제 출발 1871 이와쿠라, 사절단 출발, 미국 유럽 순방, 1873, 일본의 사형 체제 견학 1873.84이고, 다카모리, 태정관의 조선은 사절 파견권회에서 가기가결 정알론 최고조 1873.10 이와쿠라 등 귀국 반대에서 태정관 결의 취소 메이지 6년 정변 정알론 1차 좌절 1873.10에서 11 사이고 이타가키 예토 소에지마 등 하야 메이지 정부 대분열 1874 타이완 출병 대외 팽창 논리 다른 방향으로 발산정한 에너지 전환 1875 뉴호 사건건 강화도 조선 포대 공격 후 조약 압박조선 개항 강요 시작 1876전 이강화도 조약 체결 조선 강제 개항 정알론의 외교적 실현 1877 서남 전쟁 서남 4.29 다카모리 반란에서 패전 자결정 한파 무력 도전 종결 1882 이모군란 일본 공사관 피습에서 재물포 조약 일본의 조선 내정 개입 확대 188 사갑신정변 갑 친일 개화파의 쿠데타에서 청구권 진압청의 세력 균형 유지 1885 후쿠자와 유키치 타라론 발표 정알론의 문명론 버전 완성 1894 칠청일 전쟁 발발에서 1895 일본 승리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청의 조선 종주권 소멸 1895점 일영을 미사변 명성황 후 시해조선에 대한 직접 폭력 190 살어일 전쟁 발발에서 1905 일본 승리에서 조선 보호국과 1905.11을 산흑약 조선 외교권 박탈사 실상 식민지 체제 시작 1910점 파란일병 합조약 조선 주권 완전 소멸 정알론 40년의 최종 완성 역사적 평가와 현재적 의미 1. 일본의 자기 인식 후 근대화 불가피론과 비판론 일본 내에서 정알론과 메이지 대외 팽창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게 갈려있다. 보수적 역사 인식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팽창을 당시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서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과 만주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비판적 역사가들은 메이지 일본의 팽창이 필연적이지 않았으며 조선 후 중국에 대한 침략은 역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파국적 결말을 보면 정알론 이래 형성된 대외 팽창 논리가 일본 자신에게도 재앙을 가져왔음이 명백하다. 이 관점에서 정알론은 일본 근대사의 근본적 오류의 출발점이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 갈등이 현재적 표현이다. 1982년 이후 반복되어 온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은 일본 사회가 메이지 대외 팽창과 식민 지배에 대한 자기 인식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정알론을 비롯한 제국주의, 팽창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한일 관계의 핵심 갈등 지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한국의 역사 인식, 피해와 저항의 서사한국에서 정알론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을 예고하고 준비한 사상적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병합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알론의 논리가 단계적으로 실현된 과정이라는 것은 한국 역사학계의 일관된 견해다. 이 인식에서 정알론은 단순한 메이지 일본의 내부 정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규정한 외부 변수였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의 저항 서사다. 정알론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 독립운동가, 3.1 운동의 군종의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굴하지 않는 저항의 역사로 기억된다. 식민지 지배는 강제되었지만 그 지배에 대한 저항은 자발적이고 끊임없었다는 것이다. 정알론의 역사는 또한 한국인들에게 역사에서 배우는 것 위 중요성을 각인시켜왔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교훈. 국제 정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한국 근현대사 경험에서 도출된 냉철한 결론이다. 3. 동아시아 관계사의 맥락의 서정알론과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비단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 전체의 근본적 재편과 연결된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으로 중화 질서가 무너지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의 남하가 저지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과정은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오늘날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갈등, 교과서 문제,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등 모두 정알론 이래 형성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유산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역사는 현재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동할 것이다. 정알론이 제기하는 보편적 교훈이 있다. 한 나라의 국내 정치 위기를 대외 팽창으로 해소하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강대국이 문명과 사명을 내걸고 약소국을 압박할 때 그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저항이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과 의지를 단련시키는가? 이 물음들은 정알론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국제 정치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여전히 유효하다의 결론의 역사의 반성과 미래 정알론은 1873년의 일본 메이지 정부 내부 논쟁이라는 좁은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근대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그 선택의 결과가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어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정알론은 여러 측면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이 외부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보편적 패턴을 보여준다. 메이지 일본이 신분 해체, 근대화 스트레스, 사족 불만이라는 내부 모순을 정알론이라는 대외 팽창 논리로 해소하려 한 것은 이후에도 반복되는 역사적 현상이다. 둘째, 서양 제국주의를 피해자로서 경험한 일본이 그 논리를 내면화하여 더 약한 이웃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전파, 학습,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셋째, 정알론과 한일병합의 역사는 오늘날 한일 관계의 역사적 원점이다. 두 나라가 건강한 미래 관계를 구축하려면 이 역사에 대한 공정하고 정직한 직시가 불가피하다. 일본이 정알론으로 이래 형성된 대외 팽창 논리를 어떻게 청산하고 반성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산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이 역사 화해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이후 되풀이되는 역사 갈등은 그 화해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 속의 정알론은 적과 아군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의 복잡성, 반정한파가 결국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했다는 사실, 조선의 쇄국이 가져온 취약성 등은 역사가 단순한 선악 고도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복잡성의 인정이 침략의 폭력성과 식민 지배의 불의를 희석시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잡한 역사를 복잡하게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알론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다. 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반복이 없다. 카를 마르크스의 명제를 빌려